새벽 2시 시어머니는 30분 안에 당장 당신을 모시러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막 집을 나서려던 순간 친정엄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내일 아침에 가도 늦지 않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희 집 문을 두드린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도시의 밤이 내리면 낡고 무거운 벨벳 이불처럼 온몸을 짓눌러 하루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빼앗아 가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 평범한 회계팀 직원입니다. 제 삶 역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회사 업무와 아내,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며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분기 마감일이라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눈앞에서 숫자들의 춤이 멈추질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저녁을 준비하고 집을 치웠습니다. 오직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언제 잠들었는지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랬어요. 아내의 피로에는 별 관심 없는 태평한 사람이었죠. 저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는 자장가처럼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곧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숫자도 무거운 걱정거리도 없었죠.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새벽 2시에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건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자 액정에 선명하게 떠오른 두 글자. 시어머니. 제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살짝 닫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는 짜증과 명령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죠. 수진아, 지금 당장 나 좀 데리러 와라. 내가 지금 인천 외곽 그 낡은 공단 근처에 와 있거든.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인천 외곽의 낡은 공단. 그곳은 저희 집에서 3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길은 외지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죠. 어머니는 왜 새벽 2시에 그런 곳에 계신 걸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저는 소심하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늦은 시간에 왜 혼자 거기 계세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택시 타고 오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택시는 무슨, 내가 지금 잔돈이 없어. 너는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차 끌고 당장 와. 빨리. 시어머니는 제 귀에 소리치듯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게는 더 물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저는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꺼진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서늘했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한기만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했습니다. 왜 하필 저여야만 할까요? 왜 당신의 아들인 민준에게는 전화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요구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주인이 줄을 당기면 언제든, 밤이든 낮이든, 피곤하든 위험하든 상관없이 복종해야만 하는 인형 말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몇 배는 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 내일은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간다면 제가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혼란과 두려움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준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 봐요. 방금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민준은 잠결에 웅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지금 몇 시야? 엄마가 왜? 새벽이시에요. 어머니가 인천 외곽으로 당신을 모시러 오래요. 너무 걱정돼요. 길도 멀고 외진 곳이라 위험하잖아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잠이 좀 깬 듯했지만 여전히 무심한 목소리였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전화했겠지. 엄마가 오라면 그냥 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급한 일이 있으시겠지. 빨리 다녀와. 그 말을 마친 남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벽 쪽으로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마치 하던 잠을 계속 자겠다는 듯이요. 남편이 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가 오라면 그냥 가. 얼마나 가볍고 무책임한 말인가요? 그는 제 남편이고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한밤중에 아내를 그런 위험한 곳으로 아무렇지 않게 내몰 수 있을까요? 그는 이유조차 묻지 않았고 제 안전에 대한 걱정은 한마디도 없었으며 자기 어머니를 직접 모시러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못 박힌 듯 서서 한때 제가 사랑했고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했던 남자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움과 실망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이 집이 지금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오직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걱정하고 혼자 짊어지고 혼자서 모든 부당함과 서러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남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엄마의 어린 아들이었고 항상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아내는 그저 돈 안 받는 가정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의 달콤한 사랑의 약속을 믿었던 제 순진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있는 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젠가 그가 변할 거라고, 저의 희생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며 참고 또 참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저를 더 무시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민준의 잔인할 정도의 무심함은 제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방울이 되었고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맞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제가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는 순간 방문 앞에 조용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딸이 일과 살림에 지쳐 오쑥해진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 며칠 전부터 저희 집에 와 계셨죠. 아마 전화벨 소리와 민준과의 짧은 대화가 엄마를 깨운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옷을 갈아입니?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외곽에 계셔서 모시러 오라네.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며 제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앙상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금이 새벽 2시인데 위험하게 어딜 가려고, 길도 험하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게다가 넌 여자 혼자 몸이잖아.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의 걱정 어린 말을 듣자 그동안 억눌렀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와락 껴안고 어린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가기 싫어. 너무 무서워. 하지만 안 가면 시어머니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준 씨도 그렇고. 엄마는 떨고 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죠. 내 시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구나. 왜 자기 아들놈한테는 전화 안 하고 이 험한 시간에 며느리를 부려먹는담. 그리고 민준이 그 녀석은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아내를 위험한 곳으로 혼자 보내놓고 자기는 침대에서 잠이 와. 그게 남자야? 엄마는 제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생각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민준에게 불평이라도 할 때면 그는 항상 제가 속이 좁고 이기적이라며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타박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더 이상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품, 엄마의 이해심은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살며시 밀어내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아무데도 가지 마.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 꺼놓고 그냥 자. 그 사람이 뭘 어쩔 수 있겠어.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위험에 처하게 둘 수는 없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강한 힘이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확고한 눈빛은 제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왜 두려워해야 하죠? 왜 이 부당함을 계속 참아야만 하죠? 저는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무심한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보호는 마치 튼튼한 방패처럼 시어머니와 민준의 부당한 지시에 처음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몇 년간 몸에 밴 복종의 습관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저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내가 안 가면 내일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칠 거야.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당신을 무시한다고 소리 지를 거고, 그럼 이웃들 보기에도 창피하잖아.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수진아, 인생은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지. 네가 양보할수록 사람들은 더 너를 얕보고 함부로 대할 거야. 효도라는 게 무조건적이고 부당한 요구까지 따르는 건 아니란다. 그분은 내 시어머니고 네가 존중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분도 도리를 알아야지.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오라고 하니? 생각해봐. 오늘 네가 가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더 심한 요구를 할 거야. 언제까지 참고 살 거니?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의 두려움과 망설임의 벽을 부수는 망치 같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인내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고 피곤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푹 자. 휴대폰은 꺼놓고 모든 건 내일 아침에 해결하자. 만약 그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내가 직접 얘기할게. 내 딸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나도 따져 물어야겠어. 엄마의 단호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함과 벅찬 감정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검게 변한 화면은 마치 오랫동안 저를 채삼매던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낸 것 같았습니다. 온몸으로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내일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요. 저는 침대로 돌아가 민준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아내의 내적 갈등도 그리고 오늘 밤 저의 결정이 우리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약해졌을 때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고 어두운 날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비춰주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었죠.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닥치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희미한 햇살이 창틈으로 겨우 비집고 들어올 무렵 민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결에 투덜거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자는 척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운 채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 집에 있는데 어젯밤에 간다고 했는데 아마 깜빡 잠들었나 봐.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말을 마친 그는 제게서 이불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김수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아직도 여기 자고 있어? 엄마가 너 안 와서 밤새 밖에서 떨었다잖아. 너 제정신이야?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안 갔어요. 너무 피곤했고 어머님의 요구는 비상식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치 자기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늘 순종적이던, 감히 반항 한 번 못하던 아내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비상식적, 위험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야. 엄마가 부탁 좀 한 걸 가지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네가 이 집 며느리 맞아? 그는 폭포수처럼 악랄한 말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죠. 이런 상황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는 항상 다른 사람으로 변해 맹목적으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제 감정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방에 계시던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듣고 계셨죠. 엄마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눈빛이 아닌 엄격함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한 가지만 묻자. 너는 수진이를 내 아내라고 생각은 하니? 엄마의 등장에 민준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장모님,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왜 내 아내가 새벽 2시에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험한 길을 혼자 운전하게 내버려 뒀니? 남편으로서 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니? 그분 아들은 수진이가 아니라 너잖아. 왜 가야 할 사람이 네가 아니었던 거니? 엄마는 느리지만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수진이가 그쪽 길을 더 잘 알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수진이한테 전화했잖아요. 핑계 대지 마라. 엄마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야. 넌 내 아내의 안전과 피로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 넌 오직 내 엄마와 내 자신만 생각했지. 너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어젯밤에 수진이가 정말 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했다면 네가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걸. 너 같은 남편은 우리 딸의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 민주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논리적인 말에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죠. 그는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바로 우리 부부의 침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칼로 베일듯 팽팽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팽팽한 대치 후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지갑과 차키를 챙겨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한테 다녀올게.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무겁고 숨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복잡한 신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어차피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일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평소에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이진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황량한 곳에 한밤중에 혼자서 뭘 하셨을까요? 제 말을 들은 엄마는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 일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연세 드신 분이 왜 혼자 그 으슥한 곳에 한밤중에 갔을까? 볼 일이 있었다면 왜 낮에 가지 않았을까? 누군가와 함께 갔다면 왜 그 사람이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너를 부른 걸까? 엄마의 질문 하나하나가 제 생각 속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빗줄기 같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빠져 시어머니의 이야기 속 비논리적인 부분들을 분석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너한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는 않았니? 겁에 질려 있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고 그냥 명령조였어. 저는 새벽녘의 통화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명령조였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차분하지 않고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물어볼 틈도 안 주고 몇 마디만 하고 바로 끊어버렸고요. 그것 봐. 엄마가 가볍게 무릎을 쳤습니다. 분명히 너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 태기는 일이 있는 거야. 너를 부른 건 단순히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게 아닐 수도 있어. 혹시 무슨 일을 저질러서 뒷수습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엄마의 분석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가 어젯밤 그곳에 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항상 체면을 중시하고 고고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몰래 비정상적으로 행동해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속여서 그곳으로 유인한 걸까요? 저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속을 분이 아니야. 계산적이고 영악해서 남을 속이면 속였지. 내 생각엔 그분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갔을 거야. 아마도 비밀스러운 만남 같은 거였겠지. 그리고 그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도망치다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고. 비밀스러운 만남.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민준을 키우셨죠. 모든 사람의 눈에 그녀는 남편을 여단 후 정절을 지킨 연료였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제 당황한 표정을 본 엄마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내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일은 간단하지 않아. 이따가 민준이가 돌아오면 일단 침착하게 그 애가 뭐라고 하는지, 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명하는지 들어봐.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바로 믿지 말고 내 머리로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제기한 의문들은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간 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입맛대로 꾸며지고 왜곡된 이야기를 남편이 가져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남편 눈에 불효한 며느리로 만들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분석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엄마, 저 시댁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지금 거기에 가면 큰 싸움이 날 텐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직접 어머님을 마주하고 그 입으로 직접 해명을 들어야겠어요. 어머님 눈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충분히 참았어요. 더 이상 억울하게 조종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눈에 서린 단호함을 본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다녀오렴. 하지만 명심해. 절대로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된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너는 침착해야 해. 그들한테 휘말려서 화를 내면 오히려 네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네가 궁금한 걸 솔직하게 물어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엄마는 집에서 기다릴게. 엄마의 당부는 제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피곤하고 굴욕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익숙한 길인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연애 초반, 민주는 참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의 부드럽고 상냥한 점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눈에 저의 상냥함은 유약함, 괴롭히기 쉬운 것으로 비쳤고 민준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지켜주는 남자가 아니라 항상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비난하는 감시자이자 판사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부터 죽어갔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 그의 무심함과 시어머니의 혹독함이 우리의 사랑을 조금씩 갉아먹고 죽여버린 것이겠죠. 시댁은 낡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빛이 잘 들지 않아 늘 어둡고 음침한 느낌을 주는 단층집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엄마, 이제 그만 화 푸세요. 내가 그 여자 단단히 혼내줬어요. 제 아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참으세요. 이따가 제가 데리고 와서 사과시킬게요. 시어머니가 한탄하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과하면 다야. 내가 너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늙어서 내 마누라한테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겠니? 세상에 저렇게 천벌받을 며느리가 어디 있냐? 시어미를 밤새 길바닥에 버려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으로 다가가 세게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저 왔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를 본 민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를 살짝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중앙의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겨진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 정말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그녀의 눈에는 증오로 가득 찬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익숙한 레퍼토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며느리란 년이 날 죽이려고 여기까지 쳐들어왔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내가 화병으로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너 때문에 내가 길바닥에서 밤새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모기한테 물어뜯겼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민주는 언제나처럼 즉시 어머니의 연극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는 제게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봐. 엄마가 너 때문에 이 꼴이 됐잖아. 당장 와서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고 뭐해.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비극적인 연극을 펼치고 있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고생하신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사과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왔어요. 진실이 뭐예요? 저의 직설적인 질문에 모자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상한 생물체를 보듯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무슨 진실? 어머님이 왜 새벽 2시에 그 외진 곳에 혼자 계셨는지에 대한 진실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거긴 왜 가셨어요?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지 않고 저한테 전화하게 만드셨죠? 제 질문 하나하나가 그녀의 전곡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늘 침묵하고 인내하던 며느리가 감히 자기 앞에 서서 따져 물을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갔었어. 친구가 많이 아파서 급하게 가야 했어. 그 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은 어디고요? 저는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분이 아프신데 왜 저희 부부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가서 병문안도 하고 도와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그 친구분은 저희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는 분인가요?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눈동자를 계속해서 굴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논리적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다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낡은 수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네가 감히 시어미를 취조해. 내가 어딜 가든 뭘 하든 내 마음이야. 너한테 보고할 의무 없어. 넌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내 일에 참견할 권리 없어.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봐.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보라고. 그녀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민주는 즉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어미 닭을 보호하기 위해 깃털을 세운 수탉처럼 기세등등했죠. 그는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입 닥쳐.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 없어.
당신이 뭔데 엄마를 신문해. 저는 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남자,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보호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옳든 그르든 그는 아내를 포함한 온 세상에 맞서 가시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떳떳하시다면 왜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말을 돌리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진실은 엄마가 친구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야. 뭘 더 원하는 건데?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면 내 머릿속에는 온통 썩어빠진 생각뿐이라 어떻게든 우리 엄마를 깎아내리고 싶은 거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깎아내린다고요? 제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님 스스로 당신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쟁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등 뒤에 앉아 흐느끼며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들아, 그냥 내버려 둬라. 저게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이제 알겠다. 아마 날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지. 이 늙은 몸은 이제 어디에 의지해야 하니. 어머니의 한탄을 들은 민주는 격분한 듯 했습니다.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더니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들었던 말 중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 결심했어. 이제부터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면서 당신한테 이런 취급당하게 둘 수는 없어.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시와 비난, 끝없는 싸움으로 가득 찰 테니까요. 제 집은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반대 의견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동의 못해요. 민주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잔혹한 미소였죠. 당신한테는 동의할 권리가 없어. 이 집은 내 명이야. 엄마 모시기 싫으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나는 남편 말 안 듣고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는 불효막심한 아내는 필요 없어. 나가라는 두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피 흘리는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제가 함께 땀 흘려 일군 집에서 저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의 어머니의 어두운 비밀을 지키기 위한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민준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 생활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는 망치질처럼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저런 마누라는 데리고 살 거 못 돼. 쫓아내 버려. 내가 저것보다 100배는 나은 여자 찾아줄게. 말 잘 듣고 싹싹한 애로 말이야. 저렇게 늙고 상스러운 것 말고. 저는 어둡고 숨막히는 집 한가운데 서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극심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마비된 것 같았죠.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오직 냉담함, 낯쫌, 그리고 잔인함 뿐이었습니다. 그의 위협, 시어머니의 승리의 미소, 제 인격에 대한 짓밟음, 이 모든 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되어 잔을 넘치게 했습니다. 수년간의 인내, 속으로 삼켰던 서러움, 언젠가 그가 저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 모든 것이 이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결혼 생활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저는 전혀 가치 없는 남자를 위해 제 청춘을 희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실망의 끝에 다다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애원하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저의 반응에 민준과 시어머니는 모두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눈물의 드라마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그런 구경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그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모든 거짓과 쓴맛, 그리고 제 심장을 산산조각낸 남자를 남겨두고 말이죠. 큰 길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무슨 일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제 안에 단단했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억제할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약함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흐느꼈습니다. 나 엄마한테 갈게. 내 결혼. 이제 정말 끝났어. 저는 우리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 엄마의 작은 집으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자란 곳, 언제나 엄마의 따뜻한 품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죠. 대문 밖에서 제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는 달려 나왔습니다. 넋이 나간 제 모습과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를 조용히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집에 온이 됐다. 얘야, 모든 건 천천히 생각하자. 엄마의 앙상하지만 든든한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고 제가 방금 겪은 폭풍우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제가 막 샤워를 마치고 엄마가 끓여주신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진, 너 당장 나와.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야.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귀한 아들, 민준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마. 이 일은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는 침착하게 걸어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엄마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 당신이었구먼. 당신이 딸년을 아주 잘 가르쳤어. 남편한테 대들고 시어미한테 막말하라고 가르치더니 이제는 집 나가서 딴 놈 만나라고 부추기는 거지.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엄마는 그녀의 상스러운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집 안에 들어와서 점잖게 하시죠. 길거리에서 소란 피우면 이웃들 보기 창피합니다.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이런 버릇없는 며느리나 숨겨주는 집에 내가 발을 들일 것 같아?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딸내미 당장 나오라고 해. 그녀는 당장 우리 집에 가서 나한테 사죄하고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게 집 청소부터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동네 전체에 당신들 모녀의 진짜 모습을 다 까발릴 테니까. 민주는 옆에 서서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수진이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수진이가 이번 일은 완전히 잘못했어요. 엄마는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죠. 해결. 오늘 아침에 자네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내가 똑똑히 봤네. 자네는 내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제는 내 엄마랑 같이 여기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 민준아, 자네에게 남자로서의 염치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긴 한 건가? 전곡을 찔린 민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밀리는 것을 보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쳐들어오려 했지만 엄마가 재빨리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긴 제 집입니다. 사부인 마음대로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제 딸은 지금 저와 함께 있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엄마의 단호함과 당당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엔 온화하고 말없어 보이는 이 여자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밖에서 계속해서 저를 게으르고 남편에게 빌부터 산다느니, 아이도 못 낳는다느니, 시댁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느니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입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악독하고 날조된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집 안에 앉아 귀를 막았지만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의 명예까지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 앞에서 벌어진 소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욕설과 비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자식을 키운 공로와 불효한 며느리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하소연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형식적으로 어머니를 말리는 척하다가도 이내 저를 비난하는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들 모자의 연극은 너무나 완벽해서 사정을 모르는 이웃들 중 일부는 저희 모녀를 안타깝거나 심지어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던 엄마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는 짧게 몇 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엄마는 저를 돌아보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약 15분 후 시어머니가 한창 불쌍한 피해자 연기에 심취해 있을 때 골목 입구에서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경찰차 한 대가 더 따라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군중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울부짖던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관들을 쳐다보았고 그 얼굴에는 공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경찰 왔어. 경찰관 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해산해 주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여기 집주인분 누구십니까? 엄마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어머니와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 분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무슨 일이든 차분하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동네 전체의 안녕을 해치면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경찰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기세등등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별일 아닙니다. 그냥 저희 집안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훈계 좀 하는 건데 뭘 경찰까지 부르고 그럽니까? 경찰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차에서 내린 2명의 사복 차림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짧게 몇 마디를 나눈 후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낯선 두 남자를 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들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며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의 미스터리를 감싸고 있던 장막이 이제 곧 거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엄마의 작은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진 표정으로 어머니와 경찰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맞은편에 앉아 곧 드러날 진실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남자 중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형사 김태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가정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김 형사는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젯밤 인천 외곽 낡은 공단 근처에서 발생한 중대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외곽이라는 두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김 형사는 날카로운 시선을 시어머니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박선자 씨, 오늘 새벽 이 시경 현장에 계셨던 건 맞습니까? 시어머니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친구가 아파서. 김 형사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CCTV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약간 흐릿했지만 고급 세단 옆에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는 모습은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중년 남성이었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매우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아픈 친구라는 분이 건설회사 대표인 최진성 씨 맞습니까? 김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사진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경악과 혼란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알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형사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꺼내놓았습니다. 초동수사 결과 새벽 1시경 박선자 씨와 최진성 씨는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 후 최진성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급차를 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현장에서 겁을 먹고 도망쳐 그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게 어떤 행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쓰러졌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것뿐이에요. 무서웠다고요? 김 형사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구급차를 부를 시간은 없었지만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할 시간은 있었군요. 며느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진실을 은폐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함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였습니까? 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제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추측했던 비밀스러운 만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어젯밤 그들은 아마 돈이나 질투 문제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 남자가 심장마비로 급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덕을 설파하고 자신이 고결하다고 여겼던 시어머니는 내연남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무정하게 방치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며느리까지 끌어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며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일이 커지는 게 싫었어요. 민준아, 엄마 좀 살려줘. 그녀는 민준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그녀의 귀한 아들은 그저 석상처럼 굳어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침에 그 분노와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무서울 정도로 공허하고 창백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숭배하고 보호해왔던 정숙하고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완벽한 가면이 그의 눈앞에서 무참히 찢겨나간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워서 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피해자라고 저의 무례함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의 어머니가 알고 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냉혈한이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고통스럽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의 전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요구, 아픈 친구에 대한 어설픈 거짓말, 제가 따져 물었을 때의 그 당혹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그가 무심하게 엄마가 오라면 그냥 가라고 말했을 때 그가 저를 얼마나 끔찍한 상황으로 밀어넣을 뻔했는지를요. 만약 제가 그의 말을 들었다면 저는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겁니다. 저는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 되거나 더 나쁘게는 그의 어머니에 의해 모든 죄를 뒤집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싹한 소름이 민준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저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불효막심한 며느리, 이 집에서 나가. 그는 저를 모욕하고 쫓아냈습니다. 단지 거짓말과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얼마나 맹목적이었고 얼마나 무심했는가. 그리고 그는 제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와 침착함으로 딸을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점들을 간파했고 우리에게 경고했으며 제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기적이고 냉혹하며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머니와 너그럽고 지혜로우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어머니, 두 어머니의 극명한 대조가 이토록 선명하고 씁쓸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연기를 위한 무기도 때를 쓰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굴욕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끔찍하게 틀렸습니다. 그는 거짓된 어머니 때문에 항상 자기 곁에 있어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버렸습니다. 그의 세계관, 그의 믿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자신의 행복을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자백한 후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박선자 씨, 당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당신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서까지 동행해 주시죠. 긴급 체포라는 두 단어는 그 자리에서 내려진 판결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잡혀가게 두지 마. 저분들한테 빌어줘. 엄마 감옥 가기 싫어. 하지만 민준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망연자실한 채 어머니가 경찰들에게 부축되어 끌려가는 것을 무력하고 고통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그의 우주의 중심이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진짜 범죄자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구경하던 이웃들 앞에서 그녀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명예와 체면은 이제 뜬구름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그의 어머니를 태우고 떠나자 민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뿐만 아니라 자책과 후회 그리고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믿음, 가족,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아내까지도요. 그는 제 쪽으로 기어와 눈물로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널 믿지 않았고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저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약간의 동정심은 있었지만 사랑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용서를 저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제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차분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후회는 너무 늦었어요. 제 말은 우리 사이에 남은 희미한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마지막 칼날 같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극심한 절망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 집의 공기는 그날의 여파로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통쾌해했고 어떤 이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 집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제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문의 문자에는 후회와 애원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엄마 집 앞까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제 결정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확실하게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뱃쑥했고 수염도 깎지 않아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를 보니 더 이상 미움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민주는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끔찍한 남편이었고 맹목적인 불효자였어. 당장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기회를 한 번만 줘. 잘못을 바로잡고 너에게 보상할 기회를 줘. 우리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까?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 뒤늦은 진심이 제가 그의 무심함과 시어머니의 혹독함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세월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던 그 운명의 밤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욕적인 말과 잔인했던 나가라는 한마디를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가 왜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알아요? 단지 어머님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마지막 계기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산 수많은 시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 여긴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가정부였고 당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도구였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후회는 지금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이미 부서져 버린 결혼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부족해요. 내 신뢰는 이미 죽었어요. 내 사랑도 오래전에 식어버렸고요. 나는 더 이상 언제나 조마조마하고 참고 견뎌야만 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민준 씨.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말을 마친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이혼 서류였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서로를 놓아주는 거예요. 민주는 이혼 서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읽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를 악물고 우리 결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종이에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판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에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많이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이웃들의 입을 통해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죄유기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최 대표는 2년 넘게 몰래 만나온 사이였습니다. 최 대표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대주었고 그 대가로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큰돈을 요구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격렬한 언쟁 중 평소 심장 질환이 있던 최 대표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 부적절한 관계를 들킬까봐 민준에게는 차마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리석고 부리기 쉽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저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녀는 저를 불러 마치 자신과 제가 우연히 쓰러진 최 대표를 발견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여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독히도 잔인하고 이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최 대표의 가족들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그 여자를 증오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시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기심, 냉혹함, 그리고 거짓된 삶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녀가 호송차에 오르던 날, 민주는 뱃쑥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가 우리의 신혼집을 팔아 그 돈의 일부를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어머니는 감옥에 갔으며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그의 맹목적이고 유약한 태도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공식적으로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작고 따뜻한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모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당의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고 소박하지만 맛있는 식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였죠. 저는 슬픈 기억이 너무 많은 이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 경력 덕분에 집에서 더 가깝고 급여 조건도 더 좋은 새 회사의 회계팀장으로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활기찬 새 직장 환경과 친절한 동료들 덕분에 저는 빠르게 적응하고 일에서 다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유연한 동작과 깊은 호흡은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의 활력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숨막히는 결혼 생활 때문에 소홀했던 오랜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가끔 길에서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마 아직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값비싼 교훈이자 흉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는 재혼에 대해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죠. 인연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지 억지로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저는 엄마 말이 맞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더 이상 기댈 어깨를 서둘러 찾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가끔 몇몇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집을 판 후 그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했는지 이전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했죠. 그는 기계 공장에서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아마 그 고됨이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말끔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과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저 원룸으로 돌아가 네 개의 벽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둔 짧은 만남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럽고 자책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어머니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의 어머니였고 그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옛 친구가 길가의 찻집에서 우연히 민준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제게 전해주길 민준은 혼자 사는 시간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단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신의 유약함과 맹목적인 태도를 탓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잃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내려진 가장 큰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제 마음에도 약간의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그가 진정으로 성장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3년 후 제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승진했고 돈을 모아 엄마의 집을 더 아늑하게 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요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싱글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엄마와 함께 마당의 장미 덤불을 돌보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달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으며 그저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만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지난 일은 이제 다 지났고 저도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아요. 두 분 다 잘 지내시길 바라요. 대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모든 미움과 원망은 바람에 날아가 버린 듯 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저는 민준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의 행복은 이제 매일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친구들과의 즐거운 수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입니다.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민준에 대해서는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열어 모자가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고 조용히 늙은 어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명절이면 그는 제게 짧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지만 그것이 친구로서 그가 보내는 조용한 존중과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동화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결말입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고 넘어졌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서서 더 강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햇살 아래 화사하게 피어난 장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앞에는 밝은 미래가 활짝 열려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요.